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부터 19년까지 하락한 지역들이 반등을 한 게 보통이었는데, 그러면 20년부터 반등을 했다고 치면 지금 이제 상승장이 시작한 게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지방장은 보통 상승이 시작하면 5년까지도 가거든요. 그럼 아직 상승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고,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상승한 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좀 빠져도 좀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10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지금 약 50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자산을 말씀드리기에는 쉽지는 않은데요. 제 총 자산 자체는 한 120억 정도 되고요. 반 이상은 순자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책을 내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55채 정도 매수를 하면서 한 5억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투자했던 이제 첫 번째에서 한 5번째 정도 집들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 남은 수익금으로 계속 재투자를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채당 1,000만 원 정도로 써서 전체 한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 이제 한 여름부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경기도에 있어서 상위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송도라든지 판교, 광교 이런 부분이 원룸 오피스텔까지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한 50에서 100% 정도 상승한 단지들도 있고 해서 그런 지역보다 더 상위 입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넘버원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쪽에서 원룸 오피스텔이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거의 한 10년 동안 내려가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시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가지고 나의 투자로 있을 때 안전마진을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단순하게 A단지가 아니면 대장주가 얼마이니까 얼마 정도 갈 거다 이런 식으로의 평가였기 때문에 저는 그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제가 오피스텔 전수조사를 한 몇천 개를 했었거든요. 공시가격을 대비해 봤을 때 매매 가격이 110%에서 130% 안에 정도 들어오는 물건이라면, 물론 이거보다 더 낮은 100%에 사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공시가격 금액대로 바로 내놓을 사람이면 이건 충분히 마진이 되게 높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내놓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보통 샀던 이제 강남의 오피스텔이나 어저께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한 120% 정도, 명동에 있는 오피스텔이거든요. 만약에 나의 공시가격이 그 물건을 찾아봤을 때 한 1억 5천만 원이라고 했을 시에는 그게 120%를 잡으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1억 8천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근거를 갖고, 또 오피스텔은 사실상 처음에 태생 자체가요, 주택법에 따른 건물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상가로 볼 수 있는데, 상가일 경우엔 더 적용이 확실한 게, 상가에 대한 가격은요 사실상 월세를 얼마 받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월세가 얼마를 받을 때 그거를 역산으로 해서 매매가를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월세 곱하기 250배를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그 금액 자체가 판단이 돼요. 월세 곱하기 250배를 하면 그 물건이 5%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곱하기 250배를 했는데 내 매매가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수익률이 5% 이상 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서울 오피스텔은요, 한 2014년 정도에 거의 한 7에서 8% 정도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초과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한 8년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가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던 거는, 제가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 떨어지는 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눈으로. 근데 2020년에 서울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4.76%였고요. 2011년의 수익률도 똑같이 4.76%였어요. 전 여기서 착안을 했어요. 사실은 수익률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여기서 추후에 반등을 하겠다라고 판단한 게 그게 올해였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월세도 요즘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결국 월세가 오르게 되면 아까 250을 곱하라고 했는데 10만 원의 월세가 오르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그 물건의 가치는 250배를 곱한 2,500이 오르게 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월세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매매가도 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갔을 때 월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오피스텔들이 한 70만 정도 받았는데 지금 80만 원에도 나갈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그건 오피스텔 자체의 월세를 역산을 했을 때 한 매매가로는 2,500 정도가 이미 올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종부세를 합쳐지게 되려면 두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원래 오피스텔은 태생이 상가로 태어나기 때문에 재산세 상가분을 매깁니다.
상가분이라는 건 이제 토지분, 건축분을 매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6월 1일 날 보유세가 시작 기산점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재산세 자체는 7월에 반, 9월에 반 나오는 구조인데요. 만약에 내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상가분으로 나왔다라면 12월 종부세에는 합쳐지지 않게 됩니다. 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산세가 상가로 나오고 있는 오피스텔을 타신다라면 종부세에서 자유로운 거고요. 근데 만약에 오피스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다. 똑같이 아파트나 빌라처럼 7월에 주택 1기분, 그 다음에 9월에 주택 2기분 이렇게 부과된다고 하면 아마도 그 오피스텔 호실은 그 전주인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을 거예요.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넣었을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넣게 되면 재산세 상가분에서 주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재산세 변동신고서라는 걸 통해서 애초에 상가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주택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종부세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지, 그 전에 종부세율이 낮았을 때는 오피스텔 재산세가 상가로 나오는 거가 0.25%고요. 이제 주택으로 나오면 0.1%인데 상가가 더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만 원 아끼자고 돌리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다 도구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한번 돌아가 버리면 다시 이 상가로 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고요. 매도자분에게 이 호실이 작년 재산세가 뭐가 나왔는지를 먼저 파악해달라. 공인중개사 통해서 파악해달라. 그럼 만약에 그분도 난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 후에는 이제 이게 구청마다 재산세 담당자가 있어요. 재산세 담당자도 구청 들어가 보시면 동마다 달라집니다. 동마다 달라지는데 내 물건이 있는 그 동으로 찾아가서 그분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제가 이 소유권을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주거로 나오는지 상가로 나오는지, 상가로 나오면 전화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종부세가 안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그 호실은 계속 주거로 나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면 그러면 제가 소유권을 이전 받을 건데 자동으로 상가 세팅을 해줍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서울은 되게 반반이에요. 원래는 100%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저 같은 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이 안 해주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반 정도는 자동 세팅 안 해줍니다 라고 하면 본인이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써서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되게 복잡한 게 어쨌든 상가로 써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 같은 거 오피스텔 넣어가지고 상가로 쓰는 것도 보여줘서 사진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세입자를 넣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세액계산서도 끊어야 되고 결국에는 공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자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 갭 투자로서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면 시원하게 포기하시면 되고 만약에 상가로 자동으로 바꿔준다는 구라고 한다라면 사시면 됩니다. 그럼 그건 종부세에 붙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많이 해보셨어야 알 텐데 오피스텔 투자라든지 그쪽 부분에서 공부를 안 해보셨으면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파트 빌라랑은 세금적으로는 공부를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주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상가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자체도 하이브리드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했을 땐 상가고 어떻게 했을 땐 주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남들보다 약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오히려 안전마진이 나에게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빌라보다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진입자도 적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공인중개사분들, 매도자분들이 더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보로서는. 그럼 제가 이미 정보로서 유리하니까 이미 안전마진을 붙이기가 쉽죠.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재산세가 주거로 돌아가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재산세 담당자분 제가 연락을 해보면 알 수가 없대요.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그 담당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재산세 담당자한테 뭐 팝업으로 빵 떠서 이거를 바꾸거나 그런 업무 시스템이 아니래요. 저는 그래서 전입이랑 이런 거 다 해드리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전입을 받았을 시에는 아까 재산세랑은 별개로 양도해서 주거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양도세 중과 유예인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중과랑 일반세율이 큰 의미가 없지만 이게 만약에 또다시 중과로 된다라고 하면 내가 시세 차익은 많이 났는데 막상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면 중과 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로서는 수익이 별로 안 낼 수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월세로 돌릴 생각을 하고 미리 사놓는 거라서 그때는 이제 전세 빼고 월세로 돌릴 생각입니다. 저는 지역별로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은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부터 19년까지 하락한 지역들이 반등을 한 게 보통이었는데 그러면 20년부터 반등을 했다고 치면 지금 이제 상승장이 시작한 게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지방장은 보통 상승이 시작하면 5년까지도 가거든요. 그럼 아직 상승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고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상승한 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좀 빠져도 좀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부터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세가 이제 끝난 물건들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 제가 빼줄 게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나머지 차익분에 대한 부분을 다 월세로 돌려놨어요. 이거를 부동산 용어로는 이제 준전세, 흔한 용어로는 반전세라고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세금을 더 높게 받아서 현금을 받는 것보다는 저 나름대로의 수익을 계속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월세로 돌린 집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년부터는 준비했다는 뜻이죠. 제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늦거든요. 이런 것들은 항상. 인구가 적어도 한 50만에서 30만 되는 지방 지역이라면 거의 비슷하게 흐름은 맞아 들어갑니다. 만약에 인구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상승장은 더해질 수가 있고요. 근데 뭐 30에서 50만 정도의 인구라고 하면 한 5년을 잡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건설사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인 건데, 만약에 하락이 엄청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진 후에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시에는 그 해에 아파트 건설사들이 자기가 가진 택지를 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못 합니다. 안 하죠. 왜 안 하냐면 그때 분양을 하면 굉장히 싸게 분양을 해야 돼요. 적어도 시장이 성숙해지려면 2, 3년이 필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분양을 해서 분양이 마감시키는 게 그 사람들의 1순위인 건데, 그럼 적어도 현재 신축이라든지 준신축이라든지 아니면 구축이라든지 있는 그 수요자들이 분양을 나서려면 자기네 집이 올라줘야 돼요. 자기네 집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분양가 높은 데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시장이 흐름이 돼서 자기네 집값이 오르면 보통 건설사들이 상승으로 시작한 지 2년에서 3년이면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시장이 성숙됐기 때문에 실거주자도 넘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분양도 잘 되게 됐고요. 또 높은 분양가로 할 수 있거든요. 마진을 높게 잡으면서. 그게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잘 보시면 보통 바닥을 다지고 한 2, 3년 때 분양을 하고요. 근데 아파트의 분양과 완공 시점은 보통 3년 잡잖아요. 그 3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승이 5년에서 6년 동안 간다는 게 보통이에요. 그럼 아까 이제 분양한 것들이 다시 이제 완공이 돼서 입주장이 펼쳐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전세나 매매나 이런 게 또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필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매매가는 하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제일 좋은 게 이제 하락장을 계속 지켜보시다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 이때부터 슬슬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투자를 하기가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왜 높냐고 하면 일반적인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했을 시에는 지금 취득세가 다주택자들은 12%거든요. 조정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비조정은 4주택부터 12%이기 때문에 내가 취득세를 12%를 내면 거기에 손익분기점, 내가 이 아파트를 사서 매도를 할 때까지 손익분기점이 20%는 돼야 본전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구조가 너무 어렵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들도 내가 만약에 20%부터 수익을 먹어야 본전이라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투자법이 사실은 1, 2년 전부터 유명했던 게 공시가격 1억 이하 투자였고요. 사실 제가 유명해진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지방을 다니면서 공시가격 1억 이하를 투자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마저도 2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상 공시가격 1억이 약간 미친 거랑 약간 윈 거랑 오히려 공시가격은 더 싸지만 매매가는 더 비싼 경우도 지금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공시가격을 1억이 좀만 넘었다 하더라도 얘는 취득세가 12%가 붙기 때문에 결국 취득세라는 필요경비를 계산했을 시에는 오히려 시장의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할 거였죠. 이런 허들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시가격이 싸면 매매가도 싸야 정상인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공시가격 1억 이하도 보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마저도 쉽지 않고 요즘 오피스텔 사는 것도 12% 취득세 내고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그래도 취득세가 4.6인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1% 취득세일 땐 4.6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 취득세가 주택이 됐기 때문에 4.6은 낼만 하다예요, 사실은. 이제는 사실상 소액 투자를 많이 했고 올해도 했고 또 소액 투자에 대한 책을 쓴 사람으로서 이 투자에 대한 테마를 버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가장 재밌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가진 현금도 있기 때문에 다른 상가라든지 이런 물건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방의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되게 급속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세종이나 대전이나 대구 이제 그런 지역들이 하락이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소도시보다 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곳도 생기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서
12%를 내고 나도 수익이 남을 수 있겠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락이 언제 멈추는지. 하락이 끝나는 걸 판단하는 건요, 배로 생각하시면 되게 편한데요. 배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면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방향을 바꾸려면 큰 속도로 갔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게끔 마련이거든요. 그걸 이제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로 계속 가다가 그 마이너스 상승률이 점차 폭이 줄어들 거예요. 그 줄어드는 걸 보면은 포물선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돼서 바닥을 다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바닥에 다지는 지점이 생기고, 이 바닥을 다지게 되면 가장 크게 따져봤을 때는 스마트한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지역에 가장 빠른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지역을 따져봤을 때 데이터로는요, 외지인 거래량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은 결국엔 딱 그 집을 봤을 때 수익률로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투자 판단으로 했을 때 맞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특정 도시의 평균 외지인 거래량이 한 100 정도밖에 나왔지 않았던 도시인데도 한 200이 나온다, 300이 나온다. 이 말은 외지인 투자자 또는 법인 투자자가 와서 거래를 매집을 합니다. 주식으로 봤을 때는요, 약간 외지인이랑 기관들이 먼저 주식을 이제 매매를 해놓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긴 한데요. 아무래도 정보에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그 지역의 실거주자들은 그렇게 무서운 하락장을 견디고 쉽게 매수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만 돼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니네 아빠가 전에 투자해서 다 망했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지방 지역이 또 무서운 게 한번 하락을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3, 4년 동안 하락을 한 거를 못 버텨서 보통 파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외진 투자자들은 시간을 보고서 충분히 이제 거품이 꺼졌다. 전세가가 우리가 사용가치라 그러잖아요. 사용가치에 매매가가 근접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전세가 플러스 미래 프리미엄이 결국 매매가인 건데, 미래 프리미엄은 거의 빵인 상태. 오히려 역으로 미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상태. 그러니까 전세가 매매가보다 더 비싼 거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거기서부터가 이미 들어갈 만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때 들어가면 돈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비싸기 때문에. 또 그런 시점이 너무 투자하기가 좋아요. 왜?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외지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천천히 따라오는 게, 외지인 이후에는 그 동네에 이제 실거주자, 이것도 스마트한 실거주자들이 이제 매수에 나서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에서 좀 정보가 빠른 공인중개사분들 또 매수에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사이클의 약간 일환이라고 보시는데, 이제 충분히 앞에서 상승한 걸 눈에 봤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거주자들이나 아니면 외지인 중에 늦은 투자자들이 또 그 지역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5년의 사이클입니다. 들어오는 것마다 사이클이 좀 약간 달라요. 가면 갈수록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가 정보가 좀 많이 공개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실 주식도 말 그대로 IR 쪽에 정보가 공개가 되면 누구에게나 정보가 다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게 호재라고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사실상 떨어지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외진 거래량까지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기회요? 전 기회가 지금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6월 1일까지는 보유세 기산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급하게 팔렸던 사람은 5월 말에다 내놨을 거고요. 6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다주택자는 언제 내 물건을 팔아야 가장 비싸게 팔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시세를 비관론적으로 본다, 시세가 앞으로 하락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 자체를 급하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상승으로 좀 약간 점친다라고 하면 적어도 내년 5월에 이게 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또는 내년 초에 한 번 더 급매로 내놔서 거래를 하게끔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무주택자나 아니면 1주택 갈아타기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는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다른 책이라던가 아니면 블로그라던가 요 영상 이후로도 사실 저 혼자 나름대로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을 테니까 저에 대해 또다시 궁금하다 싶으시면 찾아오셔가지고 또 저랑 이렇게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1:1 답변이라던가 이런 거 꾸준하게 잘 해드리고 있거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